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핵심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인데, 지니어스 법안은 대상이 스테이블코인이에요. 그래서 결제시장,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가 핵심이 되고, 클래리티 법안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의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인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미국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의 중요 내용과 지니어스 법안하고 클래리티 법안을 좀 비교를 해보고요. 지니어스 법안 관련해서 최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과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최대 수혜받을 수 있는 코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부터 한번 살펴보죠.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최초의 연방 스테이블 코인 법률이고 25년 7월 대통령 서명을 발표해서 지금 이제 시행 중이죠. 그리고 통화감독청과 연준의 세부 시행령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부 내역들을 좀 살펴보면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등의 대형은행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특이하게 우리가 이 법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00억 달러 룰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발행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연방정부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감독 안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지니어스 법안에 이자 지급 금지 방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예외사항 같은 것들이 이제 논의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스테이킹 같은 어떤 활동 기반의 보상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전통적인 기업들,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과거에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면 대표적 테더도 좀 리스크를 있게 생각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이 이제 바뀐 거죠. 리스크가 거의 최소화되었다. 거의 사실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을 충족하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큰 문제가 없다로 이제 충분히 인식을 바꾸셔도 되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법안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 아래 좀 건전한 시장으로 들어오는 핵심 법안이 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구조를 규정하는 방안이에요. 그래서 진행 중이죠. 아직 확정까지는 안 됐고, 자산을 분류하는 관할권을 이제 확장하는 내용이고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이제 구분하는 그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코인이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의 증권인 코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트워크 분산화에 따라서 디지털 상품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보다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상품이냐 증권이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어떤 활성화, 규제를 준수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것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익의 배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논의 중인데, 이 핵심은 단순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 금융권에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하겠다. 이거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주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스테이킹이라든지 유동성 공급하는 별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자를 줄 수 있다. 라는 부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코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탁 및 공시를 의무화를 합니다. 그래서 FTX의 큰 사태가 있었죠. FTX 방지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실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완전히 되고 최종 승인이 나고 나면 규제 안에
모든 암호화폐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형 거래소가 파산한다든지 그리고 파산했을 때의 어떤 리스크 이런 부분이 과거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립토 시장에 좋은 방향으로 제도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 핵심적인 법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가지를 좀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핵심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인데 지니어스 법안은 대상이 스테이블코인이에요. 그래서 결제 시장,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가 핵심이 되고 클래리티 법안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의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목적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패권의 디지털 확장하고 은행이 편입되는 이 부분이고요. 클래리티 법안은 자산의 어떤 분류를 명확하는 거죠.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좀 상품인 경우 조금 느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단계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법안은 25년 7월에 대통령 서명을 완료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이제 시행 중인 단계고 클래리티 법안은 26년 1월 지난 말에 상원 농업위원회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대의하고 있고 본회의에서 이제 좀 논의 걸쳐서 최종 이제 승인 이후에 대통령까지 승인하겠죠. 그 기간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논의 과정에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지니어스 법안은 디지털 달러 규칙을 이제 정하는 거고 클래리티 법안은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를 정하는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분류하는 그 핵심 법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면 결국에 미국 중심의 달러를 디지털화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그리고 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의 규제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뭐 ETF에 관리하고 하는 세부 법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핵심 법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그러면 최대 수혜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이것은 수행 중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니어스 법안의 수혜 코인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큰 수혜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고향과도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수혜를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더리움이다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 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었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그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를 이더리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가 계속 이제 쓰여지는 거죠. 지금은 시장이 크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커졌을 때 이더리움의 실제 사용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다시 살펴보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은 이자를 안 주게 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예외 조항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뭐 예치를 한다든지 뭐 디파이 시장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조건들이 있을 때는 이자를 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올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 금지 조항 때문에 그래요. 이자를 금지하니까 디파이 시장에 오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디파이 위주로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의 자금이 이 디파이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디파이 시장도 수수료를 쓰게 되니까 이더리움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 튼튼해지고 TBL, 토탈 밸류드 락이라고 하죠. 이더리움의 어떤 총 예치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의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주는 이더리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또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리플하고 솔라나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제도권 송금의 표준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TBL도 많이 올렸죠.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같은 경우 특이한 점이 리플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 법안에 맞춰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 규제에 맞게 이제 맞춰서 이제 맞춤형 스테이블 코인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TBL이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제도권의 가장 어떤 송금이 표준이 되는 플랫폼을 본다면 이제 리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 이제 결제 인프라 사용이 되는 건데,
기관급 결제 그리고 리테일 시장에서의 결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특히 이제 비자 같은 경우, 쇼피파이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메인넷을 솔라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저렴한 비용이죠.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는 실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직은 비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활용량이 적긴 하지만 그 변화가 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 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면 될수록 대표적으로 선택한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솔라나를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로 솔라나를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럼 솔라나의 온체인 지표들이 올라갈 것이고 활성화 지수가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 지니어스 법안의 최대 수혜 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실제 온체인 지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USDC 대표적인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규제 아래 있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레이어 1의 점유율을 보면 이더리움이 64.57%입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10.81%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퍼리퀴드, 베이스, 코인베이스의 대표적인 레이어 2죠.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니까 같이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비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비트럼 다 이더리움의 레이어 2고 하이퍼리퀴드도 EVM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제외해서는 이제 솔라나가 이제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팔의 USD 같은 경우 어떤 체인을 많이 쓰고 있는지 보면 역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서 2.7빌리언 정도 가장 볼륨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하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더리움이 수혜주고 그 다음이 솔라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체인으로 딱 보여집니다. 이더리움이 76% 정도, 1빌리언 정도 지금 TBL 있고 나머지는 이제 리플의 레저죠. 리플의 온체인의 300 밀리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뭐 리플 그리고 결제 시장의 대부분이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주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솔라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지니어스 법의 최대 수혜 코인이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인데 키워드가 좀 다릅니다. 이더리움 정산에서 수혜주로 볼 수 있고 자산의 바다로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어떤 표준이 되고 모든 기관의 자본이 흐르는 거대 인프라의 확장으로 볼 수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좀 정당성이죠. 리스크가 많았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반전이 됐습니다. 규제 리스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그래서 규제 리스크에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 관련 프리미엄을 받는 제도권에서 신뢰를 받는 코인이 리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규제와 동반된 수혜주가 리플이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실행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제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초고속 네트워크 바탕으로 실제 글로벌의 리테일 시장 포함한 뭐 기업들 간의 결제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결제 레이어가 솔라나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거래 볼륨에 따라서 혜택도 좀 다르고 방향성도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의 최대 수혜 코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은 좀 다릅니다. 핵심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에 대한 관할권 싸움인데 이 중에 핵심이 탈중앙화 인증입니다. 뭐가 증권이냐, 뭐가 상품이냐에 대한 어떤 핵심 내용이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으면 상품에 대한 그것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수혜주들 조금 이런 감은 있지만 이러한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이 솔라나, 뭐 에이다, 아발란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알트코인 ETF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 및 바스켓 ETF 같은 게 생기고요. 상위에 어떤 10개를 묶은 인덱스 알트코인 ETF 같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탈중앙 인증을 통해서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게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산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좀 부여받을 수 있고요. 핵심은 또 이거죠. 소비자 보호 및 수탁 의무를 통해서 제2의 FTX는 없다. 자산 분리를 보완하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막 나가는 코인 시장에서 이제 제도권 안에서 좀 규제와 안정화된 시장으로
바뀌어가는 초기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서 중심된 탈중앙의 핵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의 법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지분 집중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20% 룰이라고 해서 특정 개인 혹은 기업, 관계자가 전체 토큰 공급량 20% 이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통과했을 때 이게 상품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증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증권에 따른 좀 더 복잡한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할 때 알트코인의 어떤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실제 파운더들, 팀들, 핵심 관계자들의 그 물량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물량들이 20%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와 또 하나 이제 통제권에 대한 어떤 12개월 동안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 코드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그레이드는 분산된 거버넌스, 그러니까 DAO 같은 탈중화된 거버넌스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제한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마케팅하고 경영 노력에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특정 발행인의 마케팅 혹은 경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실질적인 활용성, 실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냐, 마케팅에 의해서 막 가격이 오른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실제 활용성이 있는지 이런 여부가 있습니다. 결국에 좀 정리해보면 지분 관계자들에 대한 제한, 그리고 탈중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치에 얼만큼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가 구분이 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관리받는 그 범위가 좀 달라지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 확대 그리고 ETF 상품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상품화되는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래서 탈중화 통화 인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이건 후보들입니다. 이것은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니까 견해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 최신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거의 확정적이죠. 상품입니다, 이미. 그래서 법안에 지배적 통제자가 없으면 기준이 표본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이냐 아니냐가 많이 결정이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가 굉장히 높아요. 분산된 노드가 있고 소유권에 대한 그 지배 소유도 20% 미만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확정적이고 이더리움 굉장히 높고요. 나머지 이제 메이저들 뭐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같은 경우 좀 볼 수 있는데, 솔라나는 뭐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2025년 파이어 댄서 도입 이후에 클라이언트 다변화하면서 재단의 영향력이 좀 많이 감소했는 그런 상황이고, 리플 같은 경우도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상품 지위를 이미 법적으로 다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대해서 상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이 있고요. 뭐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미국 규제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창업자 영향력에 대한 어떤 공격이 있었지만 거버넌스 분산, 탈중화된 분산권이 카르다노도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코인들 중에서 시총 높은 것들 중에서 좀 후보 순위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지니어스 법안하고 클래리티 법안 두 이제 법안이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확장하는 데 따른 대표적인 수혜 코인은 레이어 1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대표적이고 솔라나, 리플 같은 코인들이 지니어스 법안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따른 핵심 내용은 규제에 따른 알트코인 ETF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확대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의 역할을 하게 되고, 탈중화 코인, 상품 여부, 그리고 증권 가능성이 높은 코인, 증권, 요것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코인의 가치, 유동성도 좀 차이가 생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탈중화된 코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탈중화된 그 암호화폐들의 리스트들이 클래리티 법안에 따라서 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인 지니어스 법안과 클래리티 법안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제도권으로 바뀌고 있고, 이 제도권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과거에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막 오른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 규제 아래 있으면서 규제의 혜택을 받는 코인들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시고, 변화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